6.25 전쟁사 8편은 신임 미8군 사령관 리찌웨이 중장의 지휘 아래 국군과 유엔군이 공세로 전환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6.25 전쟁 최대의 패배로 일컬어지는 행성전투와 전세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지평리전투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국가주석 마오쩌둥이 중공군에게 휴식을 주라고 지시한 다음 날인 1951년 1월 15일 미8군 사령관 리찌웨이 중장은 공세로의 전환에 앞서 공산군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작전 계획 등을 탐색하기 위해 서부 전선에 존 마이켈리스 대령의 미-25사단 27연대를 투입해 제한적인 위력 수색 작전인 울프하운드 작전을 시작합니다. 늑대 사냥개라는 뜻의 울프하운드는 27연대의 별칭입니다. 리찌웨이 중장이 마이켈리스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마이켈리스, 자네는 탱크가 왜 있다고 생각하나?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리찌웨이는 자네 탱크를 끌고 수원으로 가게. 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이 언제나 우리 뒤에 나타나 해강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가 다시 돌아오는 걸 걱정하라고 했나? 그곳에 가서 24시간을 버틸 수 있으면 그때 자네가 속한 사단 전체를 그리고 보낼 거야. 그 사단이 다시 24시간을 버텨내면 군단을 보내겠네. 그 순간 마이켈리스는 이번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951년 1월 15일 오전 7시 마이켈리스 대령의 지휘 아래 울프하운드라는 별칭을 갖고 있던 27연대는 돌빈 중령이 지휘하는 89전차대대와 포병, 공병의 지원을 받으며 오산 방향으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연대가 오산을 지나 수원에 이르는 동안 중공군의 저항은 없었으나 1월 16일 오전 11시경 수원 남쪽 900m 지점에서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여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항공폭격에 지원하에 철수합니다. 울프하운드 작전은 미군 전사자 3명, 부상자 7명 등 경미한 손실을 겪으면서 중공군 1375명을 사살하고 5명을 포로로 잡는 성과를 올리며 종료되었지만 무엇보다 사기가 저하된 유엔군의 공격 의지가 이 작전을 통해 고양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1950년 8월 아부동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1951년 1월에는 연대 규모의 위력 수색을 통해 중공군의 실상을 파악하는 공을 세운 마이켈리스 대령은 이후 1969년부터 72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고 1971년에는 대장으로 진급하였습니다. 리찌웨이 중장은 울프하운드 작전을 통해 미8군 바로 앞에는 중공군이 없고 이들은 약간 후방에서 다음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정찰기를 타고 전선을 면밀하게 조사한 뒤 중공군이 전 전선에서 유엔군과 수십 킬로미터의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은 유엔군을 유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공세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리찌웨이 중장은 그때까지의 중공군 대공세를 분석하여 중공군이 공세를 펼칠 때마다 그 기간이 일주일 정도만 지속되는 것이 보급 부족 때문이라는 것도 간파하게 됩니다. 중공군의 상황과 전투력을 상세하게 분석한 리찌웨이 중장은 미-27연대의 위력 수색에 이어 공세를 펼칠 결심을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미8군 사령관 리찌웨이 중장은 공격작전인 선더볼트 작전을 1월 25일에 개시할 것을 미 1군단과 9군단에 명령했습니다. 리찌웨이는 적이 후퇴할 때는 사정없이 후려치고 적이 공격해올 때는 후퇴하지 말고 지연시키라. 는 작전 방침을 휘하 지휘관에게 내렸습니다. 선더볼트 작전이 시작된 1951년 1월 25일은 중공군이 참전한 후 후퇴를 계속하던 국군과 유엔군이 재반격으로 공세 이전하는 전환점이 되는 날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선더볼트 작전은 유엔군의 마지막 공세이던 1950년 11월 24일의 크리스마스 공세 이후 2개월 만에 펼치는 공격 작전이었습니다. 1월 25일 아침 근접 항공지원과 대규모 폭격 속에 서부 전선에서 2개 군단이 전차부대를 앞세우고 북으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10군단, 국군 3군단과 1군단이 동부 전선에서도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은 중공군이 측면이나 후방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틈을 주지 않는 밀집 대형으로
전 전선에서 고르게 전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에서 미군 전차부대는 전선에서 깊숙이 치고 들어가 공산군의 지휘소와 물자 집적소를 공격하여 적을 혼란시키고 보급품을 파괴한 뒤 어두워지기 전에 다시 유엔군 방어선으로 돌아오는 기동전을 펼쳤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진격을 시작하자 중공 군사령관 펑더화이가 1월 27일 전군의 휴식 중단 및 반격 명령을 내리면서 중공군의 4차 공세가 시작됩니다. 펑더화이와 중공 군사령부는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이 예상외로 빨리 시작되어 무척 당황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는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도 참가한 노련한 돌빈 중령의 89전차대대가 해질녘 수원의 성벽 앞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지난 11월에 평양 북쪽에서 뼈저린 경험을 했던 돌빈은 야간에 중공군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오전 2시 중공군이 야습을 해왔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격퇴할 수 있었고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다시 진격하기 시작한 돌빈은 35연대 보병들과 함께 수원을 점령했습니다. 전황을 확인하고 작전을 지휘하기 위해 리치웨이 중장이 수원으로 날아왔고 진격은 가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의 공격에 중공군사령부는 서부 전선에서는 유엔군의 진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시간을 벌기 위한 전술을 편다는 계획을 세우고 동부 전선에서는 상대를 깊숙이 유인한 뒤 주력을 집중해 반격을 시도하여 상대의 한두 개 사단에 타격을 입히면서 서부 전선의 측면을 위협해 최대한 상대의 공격을 늦춘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중공군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중공군의 반격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면 상대의 전진을 멈추게 하거나 원래 진지로 후퇴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상대가 중공군의 서부 전선 병력이 취약한 것을 눈치채고 계속 밀어붙인다면 동부 전선에서도 중공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의 반격이 제대로 풀리지 못하면 상대는 38선까지 밀고 올 수도 있다. 중공군은 부사령관 한센추를 서부 전선의 한강 남쪽으로 보내 중공군 38군과 50군, 북한군 1군단으로 하여금 최대한 막아내도록 하고 부사령관 덩화를 동부 전선을 보내 39군, 42군, 40군, 66군을 동원해 국군이 주축을 이룬 공격을 무력화시키도록 했습니다. 덩화는 김웅상장이 지휘하는 북한군 2군단, 5군단과 함께 반격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이때 중공군은 유엔군의 반격이 시작되자 전선 후방으로 상륙작전이 실시되는 것을 두려워해 북한군에게 서해안과 동해안의 방어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유엔군은 1950년 인천과 원산에서 두 번의 상륙작전을 실시한 이후 단 한 번도 대규모 상륙작전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1950년 9월 인천의 기억을 잊을 수 없는 공산군은 상륙작전에 대해 늘 대비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중공군 사령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즉각 동부 전선에서 반격을 개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펑더화이는 지평리와 횡성 두 곳에서 전선이 돌출해 있으므로 중공군이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했지만 현재의 병력으로는 동시에 두 곳을 공략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먼저 한 곳을 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곳 모두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지평리를 먼저 친다면 서부 전선에 상대 주력 부대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중공군의 동서 양전선이 긴밀하게 결합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평리에는 상대 병력이 집중되어 있는 데다 이미 진지구축 공사를 마친 상태여서 신속하게 공략하기는 어렵고 1, 2일 만에 상대에게 타격을 입히지 못할 경우 이천, 횡성 등에서 증원군이 몰려들어 도리어 중공군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횡성 북쪽은 병력은 많아도 국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투력이 취약하고 게다가 기동 중이라 측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중공군이 신속하게 포위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펑더화이는 2월 9일 먼저 횡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국군 3개 연대 병력 타격을 목표로 하되 제대로 될 경우 다시 상대 2, 3개 연대를 공략해 전세를 안정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공군은 병력을 집결하고 있는 것을 유엔군이 눈치챈 것으로 판단하고 당장 공격하기보다는 기회를 엿보다 2월 11일 오후 5시에 공격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펑더화이의 명령을 받은 덩화는 먼저 횡성 서북 쪽의 국군 8사단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군에게는 횡성 동북 쪽의 국군 5사단과 3사단을 공격한 뒤 횡성 동남쪽으로 진격하도록 했습니다. 2월 11일 오후 5시 중공군의 주력이 미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의 명령에 의해 예비대 없이 모든 연대를 전선에 투입했던 국군 8사단을 공격했습니다.
중공군 66군 198사단이 21연대를, 중공군 40군 124단은 10연대를, 중공군 39군 117사단이 16연대를 공격하자 국군 8사단은 횡성 쪽으로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중공군 42군 124사단에 의해 퇴로가 차단됨으로써 국군 8사단 전체가 2월 12일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됩니다. 6.25 전쟁 중 손에 꼽히는 패전으로 횡성 참사라고도 불리는 이 전투에서 10연대장과 16연대 부연대장, 대대장 7명, 중대장 30명을 포함한 장교 323명과 사병 7,142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8사단의 잔여 병력은 장교 263명과 사병 3,000명이었으며 생존자의 절반 이상은 사단 근무 요원이었습니다. 8사단은 포 13문, 대전차포 5문, 트럭 68대, 무전기 249대, 박격포 87문, 로켓포 137정, 기관총 164정, 자동화기 102정, 카빈소총 2,389정, 소총 4,096정을 손실합니다. 횡성 공격이 2월 13일 아침에 종료되자 펑더화이는 즉각 덩화에게 지평리에 대한 공격을 명령합니다. 1951년 2월 3일 폴 프리먼 대령의 미 23년대 전투단은 도로가 교차하는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로 들어갔습니다. 프리먼 대령은 공중폭격과 포격으로 반쯤 파괴되어 있는 지평리 마을 뒤에 작은 계곡에 길이 1.6km가량의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지평리 북서쪽으로 미 23년대는 얼어붙은 논바닥을 가로질러 참호를 팠습니다. 방어선은 계곡의 다른 쪽으로 작은 야산들을 가로질러 이어졌고 프랑스 대대를 포함한 미 23년대는 37야 전포병대 105mm 18문 503포병대대 소속의 155mm 한개 포대 6문 전차 14대 레인저 중대 그리고 공병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이 홍수처럼 밀려들어 지평리 양쪽으로 이어진 전선이 휩쓸리고 온 사방에 중공군이 있다고 정찰대들이 보고했지만 미 23년대 전투단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고립이 되자 프리먼 대령은 포위를 피하기 위해 25km 물러나기로 결정하고 미 10군 단장 알몬드 소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미 2사단장 맥클루어 소장도 승인했고 공격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알몬드 소장도 이에 동의하고 미 8군 사령부에 철수 요청을 제출했지만 리치웨이 중장은 철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리치웨이 중장의 명령이 프리먼 대령에게 전해지자 프리먼은 그 즉시 방어선을 강화하고 예하 지휘관들에게 우리는 여기에 머물 것이며 끝장을 볼 때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6.25 전쟁의 흐름을 또 한 번 바꿔놓는 중요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평리에서 미 23년대 전투단을 공격하는 중공군은 39군과 42군 일부로 총 4개 사단 규모였으며 중공군 부사령관 덩화가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 23년대 2대대, 프랑스 대대, 503포병대대 비포대가 방어하고 있는 남쪽에서 격렬한 근접전이 벌어집니다. 자정을 넘기고 2시간 뒤 중공군은 나팔과 호루라기를 불면서 프랑스 대대가 맡은 전선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첫 중공군 소대가 프랑스 대대로 돌진하자 프랑스 대대는 손으로 돌리는 사이렌을 울려 짜증나는 거친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개 분대는 착검하고 수류탄을 집어들었고 중공군이 20m 앞까지 다가오자 이들은 참호에서 나와 적에게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중공군이 공격을 멈추고 뒤돌아서 어둠 속으로 달아나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방어선 다른 곳의 2대대 지중대는 4차례나 공격을 받았지만 가까스로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여명이 밝아오자 중공군은 지평리를 둘러싼 고지들에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미 23년대 전투단은 숨 돌릴 틈을 얻었고 전투기가 날아와서 로켓과 네이팜탄으로 주변 고지들을 맹렬하게 폭격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중공군은 지평리의 적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공군 39군은 유엔군이 횡성에서와 같이 공격받으면 금방 도망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중공군 지휘관들은 임시로 흙을 쌓아 만든 보루가 고작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프리먼 대령의 미 23년대 전투단은 벙커, 철조망, 부비트랩, 조명지뢰 등으로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해 놓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은 2월 14일 야간에 1시간 동안의 집중 포격과 함께 다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방어진지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으며 중공군의 주요 공격 지점인 2대대 지중대 정면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공방전 끝에 중공군이 지중대의 진지를 점령하며 방어선 일부가 무너지기도 했지만 중공군은 전과를 확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날이 밝아 전폭기의 폭격으로 능선이 초토화되자 중공군은 지중대가 있던 고지를 제외한 전 지점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 고지는 최후의 1인까지 싸우기로 결심한 중공군들에 의해 완강하게 방어되고 있었으며 그들은 몸을 숨기지도 않은 채 전투기들을 향해 계속 소총과 기관총을 쏘아댔습니다. 비중대가 중공군이 점령한 지중대고지 정상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공격을 가하려는 순간 23연대 전투단을 지원하기 위한 미 1기병사단 5기병연대의 전차부대가 도착했습니다. 끝까지 버티던 중공군은 지원부대를 보고 기가 한풀 꺾이게 되었습니다. 중공군 부사령관 덩화는 더 이상의 공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월 15일 오후 5시 30분 지평리에 대한 공격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덩화는 복귀 후 지평리에서 상대를 제대로 포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자아 비판을 했으나 그가 최선을 다했음이 밝혀지자 황더와이는 더 이상 나무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평리 전투는 군단급의 중공군 공세가 유엔군 한 개 연대 전투단이 방어하는 진지에 막힌 것으로 중공군은 참전 이후 처음으로 유엔군에게 전술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평리 전투를 통해 미군은 중공군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지평리 전투는 아주 결정적인 전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평리 전투는 전세 전환점이었습니다. 지평리 전투를 기점으로 중공군의 공세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투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되고 유엔군은 1950년 말에 패배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지평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콧대 높은 중공군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고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무적의 군대가 마침내 약점을 드러내며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지평리 전투의 지휘관인 프리먼 대령은 2월 14일 오전 박격포 포탄에 의해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호송을 거부하고 2월 15일까지 전투를 지휘한 후 승리가 거의 확실해질 즈음 헬기로 후송되었습니다. 폴 프리먼 대령이 중공군에 대처한 방법은 미국 포트 레버워스에 있는 지휘참모학교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적에 맞서는 적절한 예시로 교과서에 소개되었으며 오랫동안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부 전선의 국군과 유엔군은 한강 남쪽에 중공군 38군과 50군 한 개 연대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중공군 38군은 진지를 사수하면서 완강하게 버텼지만 중부 전선의 지평리에서 중공군이 패배하자 중공군 사령관 펑더와이는 38군과 50군 예하 1개 연대의 16일과 18일 각각 한강 북쪽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유엔군의 썬더볼트 작전에 대한 반격 작전으로 1월 27일 시작된 공산군 4차 공세는 2월 16일 종료하게 됩니다. 유엔군은 1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 이어진 썬더볼트 작전에 이어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킬러 작전, 3월 7일부터 25일까지 리퍼 작전, 4월 3일부터 9일까지 러기드 작전, 4월 11일부터 21일까지 론틀리스 작전을 통해 중공군을 압박하여 북쪽으로 밀어냈습니다. 3월 14일 공산군이 서울에서 철수하자 다음 날인 3월 15일 국군 1사단과 미 3사단이 서울을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서울을 재탈환한 유엔군이 진격을 계속하여 3월 23일에는 고양 의정부, 가평 춘천을 잇는 선을 탈환하였고 북쪽으로 물러나는 북한군 1군단의 퇴로를 끊고 중공군 26군의 측면을 공격하기 위해 3월 23일 미 187 공수연대를 문산에 투입했지만 공산군이 빠르게 퇴각함으로써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4월 3일에는 다시 38선을 돌파하고 4월 10일에는 임진강 연천, 화천 양양을 잇는 캔자스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유엔군은 중공군의 공격 기도를 사전에 분쇄하고 철의 삼각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캔자스선보다 10에서 20km 북방의 와이오밍 선을 설정하고 4월 11일부터 다시 공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공세는 돈틀리스 작전으로 초기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4월 22일 공산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미 1군단과 9군단의 공격이 저지되자 국군과 유엔군은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중장의 명령에 따라 개성 고랑포리, 양구 간성을 잇는 선에서 공세를 멈추고 신속하게 방어로 전환하게 됩니다.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 작전으로 타격을 입은 중공군은 대부분의 전선에서 북한군에게 지연전을 맡기고 서울과 원산 중간 지점에 있는 교통의 요지인 평강 철원 금화를 잇는 철의 삼각지대에 병력과 보급품을 집결시켜 패배를 만회하기 위한 5차 공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9편에서는 공산군 5차 1단계 공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교양 선택 전쟁사를 지키는 힘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